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의 나이로 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하루하루 치열하고도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는 손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 인생에는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팠던 것은 과거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이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헤어지는 데에는 저마다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이혼 사유는 너무나도 명백한 남편의 지저분한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저는 최대한 이성을 잃지 않고 조용히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와 인과응보는 분명히 존재하더군요. 제가 굳이 제 손에 피를 묻히며 복수하지 않아도 타인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얄팍한 탐욕의 발목이 잡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야기들을 담담히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작지만 탄탄한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연봉과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조건이 훌륭했기에 여러 곳의 합격 통보 중에서도 주저없이 선택한 곳이었죠.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부서에 배치되어 정신없이 업무에 적응해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유독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기획실 차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름은 박성민이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커피와 밥을 자주 사주며 호의를 베푸는 다정하고 젠틀한 상사였죠. 하지만 유독 제 앞을 서성이거나 저에게 사적으로 말을 거는 횟수가 잦았어요. 여자로서 그런 호감을 모를 리 없었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다정한 그에게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며 홀로 사무실에 남아 회의 자료를 만들고 있던 제게 차장님은 따뜻한 도시락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미 퇴근한 줄 알았던 그가 개인적인 약속까지 취소해가며 저를 위해 다시 회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점심시간조차 교묘히 피하며 1년여간 아주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차장님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승진이 빠른 편이었는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저렇게 승진이 빠를까 싶어 그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했죠. 그렇게 연애 1년 차에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친의 본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는 예비 시아버지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셨기 때문이죠. 남친은 1년 동안 자신이 대표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저를 만나왔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일하는 직원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며 남친에게 진작부터 손혜진 씨 같은 직원을 며느리로 데려오면 딱 좋겠다고 성하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죠. 양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축복 속에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청첩장을 돌릴 때 차장님이 대표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에 전 직원들이 모두 놀랐지만 또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저는 회사에 남아 제 경력을 계속 쌓아갔습니다. 회사 대표의 며느리이기도 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남들과 똑같이 치열하게 야근하고 일하며 과장 승진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모두 제가 회사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셨기에
이 세 계획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게 되었어요. 한창 일하는 재미와 승진 욕심에 빠져있던 제게 임신과 출산은 조금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다행히 남편이나 시부모님 역시 제 뜻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거든요. 그러던 중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예정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회사의 대표직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대표라는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거듭 강조하셨고 남편 역시 자신만만한 태도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대규모 신입사원 공채가 진행되어 총 12명의 신입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다들 좋은 스펙과 열정으로 뭉친 인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화려한 외모로 남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최진아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진아 씨는 외모가 일반인 같지 않고 몹시 화려하고 예쁜 편이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스펙도 정말 좋더라고요. 스펙만 보자면 저희 회사 말고 더 좋은 회사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이었죠. 출신 학교도 좋은 곳이고 영어 점수도 높았고요. 예쁜 외모에 좋은 스펙까지. 최진아 씨는 신입사원 중 가장 많은 관심을 얻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여직원이 평온하고 완벽했던 저의 결혼 생활과 회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이죠. 남편은 원래 항상 저와 함께 퇴근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따로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쓰러져 자는 일이 반복되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해도 받지 않거나 바빴다며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고요. 게다가 저에 대해서도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맘때부터 신경질이 잦아지고 집에 오면 늘 화가 난 것처럼 말을 안 한다던가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것 같았죠. 남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해도 거부하고요. 그런 행동 때문에 점차 스트레스를 받아가던 중 회사 내에서 남편과 그 신임 여직원 최진아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이 유독 최진아에게만 따로 밥을 사주고 개인적인 업무 지시를 핑계 삼아 붙어다니며 최진아 역시 사장실을 마치 제 안방 드나들듯 수시로 들락거린다는 이야기였죠. 마치 제가 입사한 초반에 남편이 제 주변을 서성이고 관심을 보인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명색이 대표의 아내이기에 제 앞에서는 다들 쉬쉬했지만 어쨌든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제 귀에 그 소문이 안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요즘 회사에 최진아 씨랑 당신이랑 안 좋은 소문 도는 거 알아? 당신 사장이고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입에 오르내리는 건 안 좋잖아. 남들 오해 사지 않게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명령해? 명령이라니, 내 말이 명령처럼 들렸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나한테. 그리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 무슨 오해? 내가 회사 대표로서 신입 직원 챙기고 소통하는 것뿐인데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이야. 누가 그러던데. 이름 대봐. 적반하장으로 화를 발끈 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불같은 태도에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조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회사에서는 아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았죠. 그맘때 남편의 태도는 제가 알든 말든 아니 차라리 알았으면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안 하지만 은근하게 이혼을 원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어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소문일 뿐이다 애써 모른 채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은 가장 뻔뻔하고 비참한 형태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밥을 먹기 위해 그의 사장실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비서조차 퇴근하고 없는 고요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안에서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남편과 채진아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껴안듯 안고 있는데 눈앞에서 목격하니 그제야 확실해지더라고요. 아, 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애써 모른 채 하려 했지만 진짜 바람 피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보고도 놀라지도 심지어 대수롭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오히려 방해를 받아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바람 피는 것을 아내에게 들켰는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적반하장 남편의 태도라니. 게다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비웃는 상간녀 최진아.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손발이 덜덜 떨려 운전조차 할 수 없었던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와 짐승처럼 오열했죠.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곧바로 옷부터 갈아입더라고요. 저는 따라가서 따졌죠. 도대체 언제부터야? 그런데 남편은 변명도 없이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최진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 나 이제 최진아랑 같이 살고 싶어. 그만 이혼하자. 남편은 무슨 부품을 갈아 끼우는 듯 혹은 더 마음에 드는 가전제품으로 바꾸는 것 마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와이프인데 제가 어떤 기분일지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그 기만적인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부품 취급하느냐. 나는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오기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이혼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박성민과 상간녀 최진아의 애정행각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졌어요. 심지어 회사 내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까지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말만 안 한다 뿐이지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가 된 것이죠. 게다가 최진아는 남편을 등에 업고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최진아는 일도 정말 못했고 성실하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진아의 불륜 상대가 회사 사장이다 보니 다른 직원들도 속으로는 욕할지언정 겉으로는 좋게 좋게 잘 대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와중에 노골적으로 최진아와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외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진아도 더더욱 아나무인으로 굴며 회사 분위기를 흐렸고요. 그들의 뻔뻔한 작태를 매일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제 속은 그야말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밤에는 분노와 억울함에 심장이 뛰어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이혼과 회사 사직을 동시에 요구했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주겠나요? 저는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 어떤 것도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몸과 마음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제 쪽이었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저는 회사에 며칠간의 연차를 내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독하게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남편의 외도와 회사에서의 비참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복수하겠다고 네 귀한 인생과 몸을 축내는 건 미련한 짓이야. 당장 이혼하고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너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깟 인간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러고 살지 마라.
엄마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버티는 것은 결국 제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짓 같더군요. 그렇게 그냥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저는 눈물을 닦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놀라시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님은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두 분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고, 특히 아버님의 건강이 별로 좋지 못했기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성격 차이라고 둘러대려 했죠. 하지만 평생 회사를 경영하시며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신 아버님의 끈질긴 추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성격 차이 같은 가벼운 이유로 이혼을 입에 올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가장 잘 안다. 성민이 그놈이 무슨 사고라도 쳤니?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시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신임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사장실에서 부적절한 행각까지 벌였다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 사실을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게 너무 참담했지만 진실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덤덤하고도 슬픈 고백을 묵묵히 들으신 시부모님은 모두 놀라셨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알겠다.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 돌아가 쉬어라 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을 나온 저는 곧바로 회사 인사과에 미리 써두었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겠다 생각하니 차라리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에도 시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진아, 너 사직서 냈다며? 네. 내가 인사과에 지시해서 네 사표 수리는 일단 보류해두었다. 이혼 진행도 잠시만 미루고 며칠만 회사에 더 출근해다오. 내가 알아볼 것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고. 영문을 모를 지시였지만 평소 아버님을 깊이 존경하고 따랐던 저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사직을 잠시 미루고 며칠 더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저는 상간녀 최진아로부터 노골적이고 조롱 섞인 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친 최진아는 손을 씻으며 거울 너머로 저를 흘겨보고는 뻔뻔하게 이죽거리더군요. 과장님, 곧 그만두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언제 나가세요? 자리가 빨리 비워져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편하게 앉죠. 이미 정리 끝났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솔직히 좀 추해 보여요. 뻔뻔하게 아나무인 태도로 나오는데 기가 막혀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쓰레기를 보듯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곧 회사에 불어닥칠 엄청난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를 사장실로 호출했고 이혼하기로 했는데 회사는 왜 아직도 안 나갔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장실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이 분노한 채 들이닥치셨습니다. 아버님의 곁에는 회사 인사 부장님이 대동하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등장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시아버님은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회사가 네 놀이터인 줄 알아? 이러려고 너한테 회사 넘기고 물러난 줄 아냐고! 시아버님은 제가 남편의 불륜을 고백한 직후 곧바로 인사부장님에게 지시하여 상간녀 최진아의 뒷조사를 해보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최진아가 우리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 제출했던 모든 이력서와 스펙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진아는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제출된 이력서에는 서울권 4년제 대학 학사 편입으로 학력이 위조되어 있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고득점의 어학 성적표까지 모두 전문 브로커를 통해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문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지시를 받은 인사부장님이 최진아를 사장실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아를 향한 유창한 영어로 업무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진아의 스펙으로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정작 최진아는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채 눈알만 굴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남편한테 도와달라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남편도 아버님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력서와 공인 성적표까지 위조하여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즉각적인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중범죄였습니다. 아버님이 그 앞에서 불호령을 내리셨죠. 최진아 씨, 당신 무슨 사기꾼이야? 이거 사무소 위조야! 알고 이런 짓 저지른 거야? 회장님, 그게 아니라... 당신 당장 경찰에 사무소 위조야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공포에 휩싸인 최진아는 제 남편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회장님 좀 말려봐. 오빠가 괜찮다고 책임진다고 했잖아. 아이씨,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오빠가 이제 사장이니까 상관없다고 했잖아. 최진아의 입에서 쏟아진 폭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밖에서 이미 최진아와 불륜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결혼 생활 도중에 이미 최진아와 불륜 관계였고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불륜녀를 회사로 불러들인 거예요. 게다가 최진아가 제출한 그 위조된 스펙 서류들 역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제 남편이 뒤에서 브로커를 통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자기 불륜녀를 곁에 두기 위해 범죄를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불륜과 범죄 행위까지 폭로되자 다급해진 남편은 최진아를 밀쳐냈습니다. 너 입 안 닥쳐? 네가 혼자 위조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어디서 그딴 위조 서류로 입사해놓고 세상이 만만해?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지? 바닥에 나동그라진 최진아는 입이 떡 벌어져 남편을 보더라고요. 남편이 취직시켜준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꼬리를 자르니 기가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에 바친 최진아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자식아! 회사에서 은비리 만나면 더 스릴 있고 좋다고! 너네 회사 들어오라고 한 건 바로 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네가 내 서류 다 만들어줬다는 기록 나한테 다 있거든? 완전 미쳤네. 망상증까지 있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져! 뭐? 최진아는 눈이 돌아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이성을 잃고 그녀를 밀치며 사장실 한복판에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고 못 살며 저를 비웃던 두 남녀가 이제는 개싸움 벌이는데 저질스럽고 추악한 삼육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들이 개인적인 얄팍한 욕정을 채우는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아버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호흡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선언하셨죠. 인사부장, 저 최진아라는 여직원은 당장 이 시간부로 징계해고 처리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 그리고 박성미, 넌 오늘부로 이 회사 사장직에서 해임이다. 짐 싸서 내 회사에서 당장 꺼져! 아버지의 단호한 해임 통보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참담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저를 향해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건데 네가 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직을 맡아주거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닥에서 뒹굴던 남편과 상간녀 역시 얼어붙은 채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저에게 회사의 대표 자리를 넘기시겠다니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저는 아버님의 제안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 길로 사장실을 빠져나와 황급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고 법원문을 나섰을 때 저는 홀가분함을 느꼈죠. 남편과 상간녀가 회사에서 쫓겨난 것만으로도 후련하다 생각했으니까요. 비록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슬러 새롭게 시작될 인생의 2막을 준비하려 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한 아버님의 굳은 결심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집요한 듯 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병약해진 몸을 이끌고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오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아버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부모님과 저를 향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돈어른, 제 아들놈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서둘러 아버님을 부축해 소파에 모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제게 아주 간곡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네가 우리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과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는지 내가 잘 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그 굵직한 계약들도 성사시키고 우리 회사에서 놓칠 수 없는 인재가 바로 너야. 아버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회사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거든요. 나는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놈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가 내가 평생 목숨처럼 일구어진 회사를 망칠 뻔했다. 친인척이 아닌 오직 실력 하나만을 보고 회사를 맡길 사람은 너뿐이야. 내가 끝까지 널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회사 떠나지 말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해다오. 그것은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베푸는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창업주가 능력 있는 인재에게 건네는 철저하고도 냉정한 스카우트 제의였습니다. 평소 일에 대한 욕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저는 아버님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때문에 도망치듯 회사를 떠나오면서 사실 후련함도 있지만 억울함과 서운함도 분명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포기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제안을 듣고 저도 새로운 목표의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오랜 심사숙고 끝에 저는 결국 아버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과장이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손혜진이라는 막중한 타이틀을 달고 당당하게 회사로 복귀했죠. 제가 사장실의 진짜 주인이 되어 출근하던 첫날 회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사장의 전처가 새로운 대표로 부임했다는 사실에 직원들의 우려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이 존재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성장과 실적에만 몰두하며 열심히 일했죠. 직원들의 동요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성과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에 매진하는 동안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전남편과 상간녀의 말로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장 자리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전남편 박성민은 처음에는 곧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부를 것이라 착각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남편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완벽하게 끊어버렸고 심지어 보유하고 있던 카드와 차량까지 모두 압수했습니다. 사장 시절에 화려한 씀씀이를 주체하지 못했던 그는 개인 돈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렸죠.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자 저에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버지 꼬드겨서 내 자리 뺏으니까 속이 시원하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저는 모조리 그 원망과 저주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갈수록 문자의 내용이 비굴하게 변해가더라고요. 혜진아, 나 지금 고시원 전전하고 있어. 제발 아버지한테 말해서 나 복직 좀 시켜줘.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진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급기야 그는 어느 날 저녁 회사 지하 주차장까지 찾아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깔끔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남루한 몰골이더군요. 그는 제 차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은 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어린 년한테 홀려서 내가 미쳤던 거야. 아버지한테 나 좀 용서해달라고 네가 말해줘. 아버지도 아들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그 구차하고 역겨운 꼴을 내려다보던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밖에서 놀던 상간녀를 서류 위조까지 하면서 회사에 들였을 땐 아버님이 평생을 들여 힘들게 키워온 회사까지 망치려 한 거야. 너는 이미 내 남편도 아니고 이 회사 사장도 아니야. 이 회사 사장은 이제 나야.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넘길 테니까 알아서 꺼져. 저는 그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돈을 보고 접근했던 최진아 역시 가차없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긴 채 또다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구직 활동을 시도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쫓겨났지만 그때 만든 위조 어학 성적서와 졸업 증명서 등을 이용해서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녀가 면접을 본 회사들에서는 당연히 이전 직장인 저희 회사 인사과로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문의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인사과 직원들은 그녀에 대한 평가를 묻는 타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가감없는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습니다. 최진아 씨는 저희 회사 입사 당시 학력 및 공인 성적 증명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부정 입학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 징계 해고 처리 및 형사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그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답변 한 번이면 모든 채용 과정은 그 즉시 올스톱되었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쫓았던 두 남녀의 끝은 결국 서로를 향한 끔찍한 원망과 비참한 파멸뿐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오롯이 회사의 발전과 저의 커리어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취임한 초기 저를 향했던 세간의 동정이나 의심 어린 눈초리들은 이제 완벽한 찬사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사는 매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성공적인 여성 경영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시부모님과는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가 아닌 저를 믿고 회사를 맡겨주신 존경하는 은인이자 회장님으로서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분기마다 들려오는 회사의 놀라운 실적 보고서를 보실 때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핏줄을 내치고 너를 선택한 것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주세요.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남을 원망하는 대신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 삶을 위협했던 모든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서 제가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이 회사와 제 인생을 더욱 훌륭하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제 길고 험난했던 그러나 통쾌하고 완벽한 반전을 이루어낸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 고성욱과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스포츠 용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는 남들처럼 지지고 볶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넘치는 가장이라기보다 자기 즐기고 입고 먹는 것이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걸 결혼 생활 내내 잘 알면서도 남자들 다들 저렇지 하면서 애써 넘기며 살았습니다. 연애 때의 그 활활 타던 감정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며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에 제사가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오후에 돌아와야 했지만 첫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셔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가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벌써 자는 건가 싶어 아이들을 방에다 눕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는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리길래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무심코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대 위 어떤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뭔가 싶어서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빠진 얼굴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여자는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후배이자 졸업 후에도 아주 가끔씩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제 대학 직속 후배 정예나였으니까요. 저는 취업 때문에 뭐 물어본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고 저희 남편 사무실에 마침 사무직 여직원 구한다는데 연락 한번 해보라고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면접까진 봤는데 회사에 맞지는 않아서 정예나를 고용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직원으로선 별로였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나가 바로 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예나가 왜 우리 집 침대에 누워있지? 라는 이성적인 사고가 도달하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침대로 달려들어 이불을 확 걷고 예나의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야, 너 미쳤어? 자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고 일어난 예나는 저를 보더니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뿌리쳤고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서 경악한 얼굴로 보고 있었죠.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는 틈을 타 정해나는 옷을 반쯤 껴입고는 안방을 빠져나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어디 가느냐고 뒤쫓아 나가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을 보니 막 씻고 나온 모습이었고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따귀를 날렸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집구석에 그것도 내 후배를 끌어들여?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맞은 뺨을 문지르며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너 깡패야? 말로 하지 사람을 왜 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까지 불러들여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맞은 게 억울하다고 방방 뛰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만 떡 벌린 채 있는데 남편은 방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대충 주워 입고는 변명 한마디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디 가냐고 소리를 질러도 무시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 둘이 언제 그렇게 됐나 싶고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 일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묻는 제게 남편은 아주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사과가 아닌 이혼 요구,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혼? 네가 바람 피워놓고 이혼 소리가 나와? 너 진짜 미쳤구나. 얼마나 미쳐 이런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니? 나 사실 좀 오랫동안 생각했어. 어제 들켜서 그런 거 아니고 사실 뭐 그냥저냥 지냈지만 너한테 마음 식은 지 오래고 한 번 사는 인생 별로 애정도 없는 너랑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었어. 무슨 개소리야. 나라고 뭐 네가 대단히 좋고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잖아. 애들은 생각 안 해? 너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는 것도 없어? 그놈의 책임감. 진짜 미치겠다. 그래, 나 양아치고 책임감 없어. 책임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힌다. 내가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도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네, 남편은 원래부터도 그렇게 책임감이 넘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가볍고 장난기 많고 가끔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가장으로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뢰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와 아이들을 버리겠다고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기가 막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정예나한테 완전 푹 빠졌나 보네. 근데 나 절대 이혼 안 해줘. 너 유책 배우자고 나는 이혼해줄 생각 없어. 너랑 정예나 내가 진짜 매장해버릴 거야. 제 으름장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는 건 너지. 아빠라는 인간이 애들 생각을 어떻게 눈꼽만치도 안 해? 1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제 후배와 살림을 차리고 싶다는 말을 저토록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나더군요. 애들 양육비 꼬박꼬박 줄게. 양육비가 문제야? 내 인생 너하고 애들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과 대화를 계속 해봤자라는 것을요. 저는 자리를 피했고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가더니 제게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네가 하도 눈치를 줘서 숨이 막혀서 집에 못 있겠다. 내가 나가 사는 게 우리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자는 거 잘 생각해봐. 서로 마음도 없는데 계속 살아봐서 뭐 하겠니? 불륜을 저지르고 쫓겨나는 주제에 끝까지 제 탓이며 자기 행동은 다 정당한 척을 하더군요. 정말 개소리가 따로 없었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혼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집에도 오지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느니 어쩌느니 저는 정혜나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증거를 만들 수도 없었고 그 뒤론 남편이 아예 나가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졌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집 재산 분할의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기지 말라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상간소송도 어려웠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중에 남편은 저 때문에 나가 사는 거고 불륜은 전혀 없었다고 생짜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우겨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러면서 이혼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생활비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결국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증거가 없어 상간소송은 어려우니 차라리 이혼을 원한다면 유리한 쪽으로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이런 상태로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처음엔 반을 준다더니 나중엔 재산 분할 반을 못 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양육권은 바로 포기하는 게 얼마나 쓰레기 같던지요. 지옥 같았던 8개월 정도의 법적 공방과 다툼 끝에 그나마도 제가 유리한 쪽으로 이혼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 분할을 받았고 남편은 법원이 정해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해야 몇십만 원이었죠.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난 며칠 뒤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남은 짐들을 대강 챙겨서 나갔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한 것도 없는지 지 집만 챙겨서 횡하니 나가는데 지난 10년의 세월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초반 반년 정도는 양육비가 제때 들어왔습니다. 애비 노릇은 똑바로 안 했지만 양육비는 그나마 제대로 보내네 생각했어요. 왜냐면 양육비 안주는 소위 배드파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만큼은 제대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인간도 결국 그 짝이더라고요. 어느 달부터인가 양육비가 들어오기란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결국 내키지 않은 마음을 억누르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육비 입금 안 됐어. 언제 보낼 거야? 그런데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앓는 소리를 하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진짜 망했어. 내 사업 좀 간당간당했던 거 알지? 나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뭔 소리에? 언제 간당간당했는데?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니까 딴짓하고 다닌 거 아니었어?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진짜 힘들어. 당장 내 입에 풀칠할 돈도 없을 정도야. 일단은 사정 좀 나아지면 밀린 것까지 쳐서 줄 테니까 조금만 봐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네 사정 봐줘야 되니? 없는 걸 어쩌라고. 좀 기다려.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렸으면 최소한 제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텐데 남편 놈은 듣기 싫은 자기 처지만 늘어놓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너무 힘들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겁니다. 원래도 큰 회사도 아니고 조그마한 회사긴 한데 이제 자기가 운영도 안 한대요. 진짜 망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건지 아니면 양육비 주기 싫어서 꿍꿍이가 있는 건지 의심이 생겼죠. 그 길로 저는 그 상간녀 정예나의 소셜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예나의 SNS 피드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은 방콕에서 호캉스, 오마카세 예약 성공, 너무 맛있다, 오빠가 사준 가방, 명품 가방을 배경으로 찍은 고급 레스토랑 사진,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겁니다. 남편이랑 아직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남편 사진이나 남편 이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분명 제 남편과 계속 만나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제 남편의 존재는 절대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법원을 통해 전 남편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남편 재산조회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려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기다린 끝에 재산조회 결과가 도착했는데요. 황당하게도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정말 영원에 가까운 겁니다. 살고 있는 집도 월세에 통장 잔고는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도 리스, 서류상으로는 고성우이라는 인간은 완벽한 파상 상태이자 빈털터리였던 거죠. 제가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서 조롱 섞인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주겠어. 나도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법원에 찌른다고 돈이 땅에서 솟냐? 없는 돈을 어쩌라는 거야. 나를 갖다 팔던지. 라는데 약 올리는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렇게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제 핸드폰으로 아주 뜻밖의 연락이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양육비를 안 주려고 발악하던 남편놈과 상간녀 정예나까지 제대로 후려칠 수 있게 되었죠. 그 전화는 제 대학 후배이자 정예나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 다른 후배 소미였습니다. 사실 저랑 소미는 서로 알기는 하지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소미는 예나와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친한 친구이니 저도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소미가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언니, 저 소미예요. 잘 지내셨어요? 언니 시간 되시면 저랑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언니한테 꼭 드려야 할 물건이 있어서요. 언니 성욱이 오빠랑 이혼했다는 거 아는데
언니한테 꼭 필요한 물건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소미가 일하는 직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제 앞에 앉은 소미의 얼굴은 분노로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소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정혜나 때문에 헤어진 거죠? 그래, 맞아. 근데 증거 없다고 박박 우겨서 상간소송도 못했다. 하세요, 이제라도. 이혼 후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양육비도 못 받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언니 양육비 받게 해드릴게요. 그게 뭔 소리야? 저 진짜 정혜나 그년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아서 못 참겠거든요. 이거 언니한테 다 드릴 테니까 그 인간들 꼭 박살내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소미는 정혜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소미에게도 중요한 돈인데 예나가 내 재산이 지금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 융통이 안 된다며 이자 두둑히 쳐서 돌려주겠다고 사정을 했다더군요. 소미도 곧 가게 인테리어 계약 때문에 필요한 돈이니 약속된 날짜까지 달라 했대요. 이자도 약속하고요. 그전에도 돈을 한번 빌린 적이 있어서 큰 생각 없이 빌려줬다고 했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예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미 연락을 피했다는데 문제는 SNS에는 오마카세의 해외여행의 명품 쇼핑까지 갚을 돈은 없으면서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죠. 돈을 갚으라고 따지는 소미에게 예나는 친한 사이에 2천만 원 가지고 쪼잔하게 왜 이래? 오빠가 곧 돈 빼줄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미와 소미가 만나는 남자친구도 욕을 하면서 돈도 없고 째째하다고 뒷담을 하고 다닌 걸 들켰다는 겁니다. 돈도 떼일지 모르고 예나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쌓이다가 터져버린 소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제게 넘기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언니, 증거 없어서 소송도 못한다고 했죠? 여기 증거 있어요. 걔네 계속 만난다는 증거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게다가요, 오빠네 재산 소미한테 다 넘겨놨어요. 제 남자친구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잘 만났거든요.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이거 녹음 파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녹음 파일에는 술에 약간 취해 들떠있는 정혜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우리 오빠 진짜 머리 좋지 않냐? 정혜 언니가 양육비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대. 근데 오빠가 양육비 주기 싫다는 거야. 양육비 주면 정희한테 돈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깝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싹 다 정리했잖아. 오빠 아파트도 내 명의로 돌려놓고 회사도 동업자한테 집은 싹 넘겨버렸어.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완전 거지야. 정희 언니 그 푼 떠난다는 양육비 받아보려고 법원 들락날락 했다는데 완전 개처참하지 않니?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데. 우와, 진짜? 네 명의로 다 바꾼 거야? 그래야 안전하니까. 정희 언니 양육비 받으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증거 없어서 나 상간소송도 못한 거 알지? 얼마나 병신 같은지. 나 그날 오빠네 집에서 자다가 누가 내 머리채를 잡는 거야. 눈 떠보니까 정희 언니가 있는데 저승사자 보는 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너 진짜 놀랐겠다. 개 놀랐지. 나 그때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옷 껴입고 도망갔잖아. 오빠는 샤워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싸다기 맞고 집 나왔고. 진짜 개 웃겨 지금 생각하면.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정혜나가 아주 술술 본인의 상간사실이며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까지 다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줘야 할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남짓한 양육비가 아까워서 그 돈을 주지 않으려고 상간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사 명의까지 조작한 전남편이란 인간.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짜증나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거 언니가 쓰세요. 저도 그년한테 받을 돈 소송 걸 거예요. 갚을 돈은 없고 쓸 돈은 넘쳐나는지. 저는 소미에게 받은 녹음 USB를 제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고성욱, 정혜나, 너희들이 잔머리 제대로 굴렸다고 생각했지? 내가 아주 박살내줄게.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그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의 내용과 사진, 그리고 남편의 재산 변동 내용을 꼼꼼히 대조해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사회 행위네요. 증거도 확실하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 남편과 정혜나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남편은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이게 또 뭐야? 돈 없다는데 왜 자꾸 소송을 걸어?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왜 생사람을 잡냐고.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생사람 잡는지는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얘기해. 그리고 얘네한테도 전해. 남의 돈 떼어먹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밤길 조심해야 한다고. 참 주변에 워낙 많이 사면서 사는 것 같네. 너나 정예나나 아주 그 밥의 그나물이다. 제가 전화를 툭 끊어버리자 남편의 번호로 미친 듯이 부재중 전화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건은 법원으로 갔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사업 악화로 인한 정당한 지분 양도였으며 정혜나 명의의 부동산 역시 정혜나가 정당하게 자금을 융통해 구입한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미가 넘겨주었던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남편 놈이나 정혜나도 그 증거를 같이 듣게 되었어요. 얼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판결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 고성욱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혜나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을 명백한 사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맺은 부동산 증여민 명의 이전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원래 주인인 전 남편의 명의로 원상복구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 떨어지고 정혜나의 이름으로 묶여있던 남편의 이름으로 재산이 복귀되자마자 제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즉각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 후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고 저는 그동안 밀린 양육비 전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 사회행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으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아주 야무지게 청구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입으로 불륜 사실을 잘 털어놨기에 상간소송도 진행했어요. 이혼하고서도 안 날로부터 3년까지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다 받아냈습니다. 밀린 양육비와 소송 비용 전액, 위자료까지 제 통장에 입금이 되고 나서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드디어 이 길고 더러운 싸움에서 내 권리를 지켰구나,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냈구나 싶고요. 모든 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풀어주긴 했지만 전 남편과 정혜나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아들었습니다. 정혜나가 입 잘못 털어 결국 다 뺏긴 거니 두 사람은 완전 개싸움이 났죠. 정혜나 보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녀서 망한 거라고 남편의 원망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고할 줄 알았던 그들의 불륜은 돈과 바닥난 미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싸우다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이 끝난 후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 얄팍한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회사 명의를 바꾸고 부동산을 돌려놓는 그 수고스러움을 마다않던 인간. 그토록 머리를 굴렸는데 결국 자기 발등에 도끼 제대로 찍은 결과였죠. 그냥 양육비만 주면 되는 것을 위자료에 이자에 수송비까지 다 냈으니까요. 제 10년의 세월을 바쳤던 남자가 얼마나 치졸하고 바닥인 인간인지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당당한 엄마로 거듭나려 해요. 남편의 빈자리만큼 제가 더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